본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문벌서의 성립과 동요란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뭘 공부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우리 문벌 귀족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호족 출신의 중앙 관료,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 중앙 관료들이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적으로 세습하면서 형성된 계층이 문벌 귀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 공음전 등을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를 하게 되고요. 그들끼리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특권을 독점해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자겸이 제거되고 새롭게 부상한 서경 세력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묘청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들은 서경천도 등을 주장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 그러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 귀족에 의해서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좌절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가져오고, 결국 이 문벌 귀족 사회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의박,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후에 최씨정권까지 이르는 약 100년 동안의 이 무신정권 기간 동안 이제 새로운 정치 기구로서 중방, 그 다음에 교정도감, 정방,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던 도방, 삼별초 등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배웠고요. 이 시기에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농민 수탈이, 그 다음에 대농장을 소유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심지어 천민들까지 신분해방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와 원간섭기의 사회적 변화,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고려의 대외관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 시기에 걸친 대외관계를 하나의 주제로 제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는 그 서술, 시기, 방식이라든가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듣고, 고려 전 시기에 걸쳐서 고려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대외관계를 맺었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요거를 제가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려는 918년에 건국을 해서 1392년에 멸망할 때까지 475년 동안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 왕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시기가 중국에서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러한 유목민족들이 차례로 강성해지면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를 건국을 하고 이들이 고려와 충돌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예요. 조선시대는 우리 떠오르는 전쟁이 뭐가 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나 고려시대는 거의 전 시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주변 국가와 충돌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려가 진취적이고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진 정책을 표방했었기 때문에 북방 유목민족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먼저 좀 써놓은 게 있는데요. 고려는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친 이 시기에는 거란 쪽과 충돌을 하게 되고, 12세기에는 여진족과 충돌을 합니다. 13세기에는 몽골족과, 14세기에는 홍건족과 외구의 침략에 시달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시기에 걸친 고려의 대외 항쟁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켰고요. 또 중국의 송과 대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국가 고려와의 관계가 좀 애매해지죠.
자, 고려에 대해서는 초기에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고요. 낙타까지 보내면서 고려와 친선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고려는 북진 정책을 펼쳤었고요.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 바다 건너 송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송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이제 거란으로 하여금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죠. 자, 거란이 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당연히 중국이죠. 그래서 그 송나라와 충돌하기에 앞서 바로 후방 지역을 좀 안심시키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거란과 고려가 충돌하는 것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있게 되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1차와 3차 침입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1차와 3차 침입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2차 침입 때는요?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고 그 왕이 피난 가기도 합니다만, 양귀가 선전하면서 거란은 큰 소득 없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니까 그 2차 침입에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요. 1차 침입과 3차 침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침입 때는요, 누가 활약하느냐? 이 거란은 이제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거의 고려와의 전면적인 충돌이라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듯이 후방, 거란이 송과 충돌하려고 할 때 고려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려까지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후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란이 요를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거란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희였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가 라고 일컬어지는 서희가 활약을 한 것이죠. 서희. 자,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서희가 외교 탐파를 벌입니다. 80만 대군을 들고 오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 띄워주자, 이러한 주장도 있지만 서희가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소손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소손영은요, 일단 기싸움 벌여요. 야, 나는 대국에서 온 귀인이니까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나한테 먼저 큰 절부터 해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서희 바로 굴복하지 않죠. 야,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아니 신하와 신하 사이에서 절을 하고 이러한 관계는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손영, 야, 이 녀석이 호락호락하게 볼 놈이 안 돼 하면서 일단 죽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협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서희와 소손영이 협상을 벌입니다. 소손영이 말합니다. 야,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옛 고구려 영토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왜 니네가 자꾸 침범하느냐, 우리 영토를 침범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뭔 바보 같은 소리야. 야,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야? 고려잖아. 고려가 뭔데?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렇게 따지면 옛 고구려 영토는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니네 나라 수도도 우리 땅이야. 근데 다른 나라를 우리가 침범하고 있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또 머쓱해지게 된 거야, 소손영이가. 그런데 또 딴 얘기합니다. 야, 니네는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우리하고는 통교하지 않고 저 바다 건너 송나라만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서희, 야, 우리가 너희들과 통교하고 싶어도, 아니 우리가 니네 나라를 가려면 압록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쪽은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와 너희들이 통교하는 걸 막고 있는데 무슨 수로 너희들과 통교를 하냐? 그쪽 지역을 우리가 개척하게 한다면 우리가 왜 너희들과 교류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러면 그쪽 땅 띄워주게 되면 우리와 통교하고 교류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물론, no problem!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해서 오히려 거란은 물러나고 압록강
동쪽에다가 강동에다가 강동 지역에 6개의 주, 강동 6주를 설치합니다. 흥화진, 용주, 귀주 뭐 이러한 등등의 강동, 압록강 동쪽에 6주 6개의 주를 설치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제가 지금 이쪽에다 띄우고 있습니다. 강동 6주의 위치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압록강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친입니다. 3차 칠 때는 누가 활약하느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이 활약을 하죠.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은 어디에서 격파하는 거야? 그렇지, 귀주에서. 귀주에서 거란의 침략을 격파하라. 귀주 대처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귀주 대처. 자, 이렇게 3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다음에 고려는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경에다가는 수도를 삥 둘러싼 나성을 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우리 천리장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고구려 때 연개소문이 쌓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쌓은 천리장성과는 이름만 똑같아요. 위치가 다릅니다. 알겠죠? 자, 이 천리장성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 그 고려의 영토가 처음에는 대동강까지였지만 왕건 태조의 북진 정책으로 청천강까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바로 이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까지 우리의 영토가 확장된 거야. 알겠죠? 자,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이 이후의 국제관계를 한마디로 하면 고려와 그 다음에 중국의 송, 그 다음에 거란이 세운 이 고려, 송, 요 사이에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다음에 국제정세를 설명하라 라고 하면 요거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고려, 송, 요 사이의 세력균형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2세기로 넘어갈까요? 12세기에는 여진족이 흥성해집니다. 자, 아골타라는 인물이 수많은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점차 여진족의 힘이 세지게 되고요. 고려의 국경을 찾고 침범합니다. 그래서 손을 봐주려고 여진족과 충돌했는데 개박살 났어. 아니, 여진족은 그동안 고려를 풍호의 나라라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여진족에게 고려가 친 거야. 왜 졌을까? 봤더니 여진족 얘네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매일매일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병이 너무나 강해. 기병이 없으면 여진족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간파한 인물이 누구야? 윤관이야. 그래서 여진과 여진족의 침략을 물리치고 얘네들을 손봐주기 위해서는 기병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윤관이 여진 정벌을 단행하기 위한 특수 부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별무반이야. 별무반,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특수부대.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병 부대가 있다는 거야. 기병이 뭔지 알죠? 말 타고 싸우는 군대가 기병이에요. 알겠지요? 자, 별무반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윤관이 드디어 여진 정벌을 단행합니다. 여진 정벌을 단행해서 여진족들을 박살내고요. 여진족을 쫓아낸 자리에다가 이제 9개의 성을 쌓아요. 그게 뭐냐면 동북구성이에요. 동북지역에 9개의 성을 쌓은 거야. 동북구성. 그러니까 강동 6주는 거란이고 동북구성은 뭐야? 여진이야. 구별합시다. 알겠죠?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자, 그렇게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그 다음에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땅을 돌려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쪽 국경 지역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동북구성을 또 돌려줘요. 아, 정말 바보같죠? 자, 그런데 이 여진족이 더욱더 강성해지더니 이제 금을 건국을 하고요. 거란이 세운 요를 멸망시키고요. 송까지 쳐가지고 화북지역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고려에 대한 이제 바뀌었다 이거야. 우리가 대국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게 뭘 구해?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된 거야. 자, 금을 건국을 했고 이 금이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집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자겸이야. 이자겸 많이 들었죠? 어저께 얘기했잖아. 자, 이자겸이 이러한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얘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고려가 지게 되면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이자겸은 금의 요구를 수용을 했고요. 암튼 그랬기 때문에 금나라와는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알겠죠? 자, 한편 이 이자겸이 이제 제거된 다음에 묘청이 서경천도운동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요구해? 서경천도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아, 이 금나라 우리가 정벌하자. 이런 것들도 요구했었죠. 주장했었죠. 물론 실행에 옮겨지진 못했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려의 대외관계를 여진족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3세기 몽골로 갑니다. 알겠죠? 몽골과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 건 이제 몽골족이 강성해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간 과정에서 이제 거란족이 몽골에게 쫓깁니다. 쫓겨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고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강동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몽골은 쫓아왔고요. 우리 고려에서는 이제 고려로 들어온 거란족 몰아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려와 몽골이 연합작전을 벌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거란족을 몰아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몽골이 고려에 요구를 하는 거야. 야, 니네 들어온 이 거란족들 물리치는데 우리가 도와줬으니 니네가 거기에 대해서 보답해야지. 몽골 사신이 오더니 고려 국왕에게 완전히 안하무인이고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고 고려에 대해서 엄청난 공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안하무인식격으로 정말로 무례하게 대하던 이 몽골 사신이 압록강을 넘어가다가 의문사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이 몽골은 이것을 구실로 해서 바로 몽골이 처음으로 고려를 침입을 합니다. 1231년이었습니다. 자, 몽골의 1차 침입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때 고려의 실권자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였어요. 이 최우는 일단 몽골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몽골과 화의를 맺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이제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우는 몽골 애들은 기병이니까, 그렇지? 걔는 내륙지방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본 적도 없고 수전을 해본 적도, 바다에서 싸우는 수전을 해본 적도 없고 바다에서 배도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러한 약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도를 옮기고 결사항전을 하자. 그래서 최우가 뭐 하게 된 거니? 수도를 바로 이곳 강화로 어떻게 된 거야? 옮긴 거야. 강화 천도를 최우가 감행을 한 거지. 이게 1232년이야. 강화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건 뭐야? 고려가 몽골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몽골이 다시 쳐들어오겠죠. 몽골 2차 침입을 합니다. 2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수, 이 사람이 당시 처인성, 여기는 부곡이었어요. 우리 향 부곡 소 아시죠?
이 처인 부국민들과 함께 처인성 전투에서 바로 몽골의 대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결국 몽골은 성과 없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간 후에도 몽골은 약 7, 8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고려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이 고려 정부 조정은 강화도로 지금 숨어가 있는 거 아니야? 내륙에 있는 애들은 힘없는 하층민들, 일반 백성들이었단 말이야. 얘네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몽골과의 항쟁에서 실질적인 주체, 항쟁의 주체는 누구였다? 바로 하층민들이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층민의 대모 항쟁이 있었고요. 약 40여 년에 걸친 몽골 대몽 항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몽골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백성들만 고통스럽고 또 이런 대몽 항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주장하고 있던 드디어 최씨 정권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고려 조정에서는 주화파, 그렇죠? 몽골과 화의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결국 개경으로 몽골과 화의를 맺고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개경 환도를 감행하게 되죠. 이게 1270년이었습니다. 개경 환도를 맺고요. 또 이때 몽골의 요구에 따라서 이곳 강화도에 있던 여러 설치되어 있던 많은 대몽 항쟁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 예컨대 고려의 성들 있을 거 아니야, 강화의 성들,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바로 대몽항쟁을 벌였던 고려의 그 강화의 외성, 내성 이런 것들이 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자, 아무튼 개경으로 환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로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 뭐였지? 삼별초 있었지. 삼별초. 그렇지. 이 삼별초가 몽골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강화도에서 봉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 삼별초들은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3년여에 걸쳐서 대몽 항쟁을 벌이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죠. 알겠죠? 그러나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이 삼별초의 항쟁은 진압이 됩니다. 자, 14세기는 우리 이제 조선 건국과 관련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홍건적은 뭐냐면 바로 이제 원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을 때 원나라는 철저한 민족 차별 정책을 펼쳐가지고 한족들이 매우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 세력이 약해지니까 각 지역에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건적은 이 원나라에 항쟁했던 한족 반란군이야.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몽골에게 원나라에 쫓겨서 고려에 자꾸 쳐들어오게 돼. 언제? 14세기에. 끊임없이 홍건적이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또 이 시기에 남쪽에서는 왜구가 막 창궐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때문에 고려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그때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격파해 나가서 전 국민적인 스타, 히어로로 떠오른 인물들이 바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영과 이성계고요. 이 최영과 이성계를 최영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했던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최영과 이성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성계가 이제 신진 4대 부들과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오늘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 전 시기에 걸친 대외관계를 대해서 총 정리를 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제가 쭉 설명했는데 왠지 막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연표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봅니다. 보이시나요? 자, 993년에
서희가 외교 담판을 부르죠. 그렇죠? 10세기 말입니다. 자, 그리고 1019년 약 20여 년 정도 지나서 관광전에 귀주 대첩이 있었고요. 1107년에 바로 윤관의 여진정벌. 그 다음에 약 100여 년 아니죠. 10여 년 지나서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1135년에는 요청의 서경천도운동 약 9년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70년에 25년 후에 무신정변이 있었고요. 1231년 약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몽골의 1차 침입이 있었고 몽골과 약 40년 동안 항쟁하다가 1270년에 이제 대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원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는 이제 원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전개되겠죠. 고려 후기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의 사회 변화 그리고 또 이러한 원의 간섭을 극복하기 위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고려 후기의 최고의 국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민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아울러 신진 4대부까지 조선 왕조 개창의 주역이었죠. 신진 4대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지금부터 PPT를 통해서 고려의 대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918년 건국이 되어서 1392년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변의 북방 유목민족과 충돌을 했죠. 10세기부터 11세기에는 거란, 12세기에는 여진, 13세기에는 몽골,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에 시달렸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자, 이것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제 정세가 끊임없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차례로 흥기하면서 고려와 충돌하는 그러한 국제 정세가 전개가 됐었고, 특히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북진 정책을 표방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북방 유목민족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각 시기에 걸친 북방 유목민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친 시기에는 거란족과 충돌하게 되는데 거란과의 충돌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1차와 3차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차 침입 때 활약한 인물은 서희였습니다. 서희가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영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바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오히려 압록강 동쪽에 땅을 개척을 하고 여기에 6개의 주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강동 6주 바로 위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고려는 태조의 북진 정책으로 여기 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강동 6주의 위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야 지도와 함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한편 3차 침입 때 활약한 인물은 강감찬이죠. 강감찬은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귀주에서 격파를 했죠. 이때 살아간 사람들이 수천 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 고려는 방어를 위해서 수도인 개경에 나성을 축조를 했죠. 나성이라는 얘기는 수도를 삥 둘러싼 성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을 쌓았고 국경 지역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자, 지도에 천리장성의 위치가 나오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 건설되었다라는 거. 자, 이후에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고려, 송, 유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새롭게 여진족이 강성해지죠. 그래서 여진족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2세기경에 여진의 부족장이었던 아골타가 주변 부족을 흡수하게 되면서 세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고려 국경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여진족과 충돌하게 되는데 고려가 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려는 여진에 대한 이제 그 정벌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기 위한 특수 부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그 특수 부대를 우리는 별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병을 중심, 그러니까 말 타고 싸우는 병사들을 기병이라고 합니다. 기병을 중심으로 한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 중심의 신보군, 그 다음에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 이렇게 해서 편성된 부대를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무반을 편성을 했고 여진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 개척한 지역이 강동 6주고, 여진을 물리친 다음에 몰아낸 다음에 확보한 지역이 동북구성이다.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진 쪽이 계속해서 동북구성의 반환을 요구했고, 변방에 대한 방어, 수비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동북구성을 되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여진족이 더욱더 강성해지더니 나라 이름을 금이라 하고,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송나라를 쳐서 화북지방까지 차지하게 되는, 만주에서 화북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동시에 고려에 대해서는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군신관계 요구에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 안정을 위해서 금의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려와 금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자겸이 제거된 후에 주도권을 장악한 서경 세력,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미호청은 오히려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이것도 여진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3세기에 이르게 되면 다시 몽골이 강성해지죠. 몽골의 세력 확장에 이제 쫓긴 거란족 일부가 고려 강동성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려와 몽골이 연합작전을 벌여서 강동성에 들어온 이 거란족을 몰아내게 되는데, 이후에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의문의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몽골은 이를 구실로 1차 침입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당시 고려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몽골의 요구를 수용하고 화의를 맺게 됩니다. 근데 당시 집권자는 이제 최우였죠. 이 최우는 몽골과 계속적으로 굴복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륙 지방의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전에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를 개경해서 이곳 강화로 천도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몽골과 계속적으로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고요. 결국 몽골은 이제 또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침입이죠. 2차 침입 때에는 김윤후라는 사람이 처인성에서 처인 부곡민과 함께 몽골과 격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이때 몽골의 대장이었던 살리타가 사살당하게 됩니다. 결국 대장을 잃은 몽골은 결국 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도 7, 8차례에 걸친 이제 침략이 계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려 정부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고려 정부와 지배층은 강화도에만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몽골과 싸운 그 중심적인 세력은 일반 힘없는 하층민이었다. 그래서 하층민의 대몽항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몽골과의 항쟁이 너무나 힘들었고, 마침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고려 조정은 몽골과 화의를 맺고, 몽골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강화해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 40년간에 걸친 몽골 대몽 항쟁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는 이런 몽골과의 화의, 굴복을 거부를 하고 강화도에서 배중손의 지휘하에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근거지를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3년여에 걸친 항쟁을 하게 되지만 결국 고려와 원 사이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몽골의 정치적 간섭을 받는 원 간섭기가 전개되고요. 14세기에 이르게 되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역시 고려는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홍건적은 뭐냐면 바로 원에 저항하는 한족 반란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한족 반란군이 원에 쫓겨서 고려로 오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고려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러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였고, 이 이성계가 신진사대부와 결탁함으로써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의 대관계를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 간섭기의 사회 변화, 그리고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